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조선시대 유배인물 700명.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갔던 곳, 전라남도. 전남에서도 가장 집중됐던 유배지가 바로 진도였다. 유배자들 중 상당수는 정치적 대립과 권력 다툼에 의해 희생된 왕족과 귀족, 양반이었고, 뛰어난 학문과 예술 소양을 가진 그들의 유입은 변방의 섬 진도를 변화시켰다. 예부터 물산이 풍요로워 풍성한 문화를 일궈온 진도. 여기에 유배자들의 문화가 더해지면서 이 섬의 문화는 한층 더 풍부해졌다. 진도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남종 문인화의 흐름을 주도했던 소치 허련 역시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영모로 몰려 유배된 임해군을 따라 진도에 온 집안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늘상 무언가를 쓰고 그렸던 허련은 28세가 되는 해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맞는다. 해남 대흥사에서 당대 최고의 학생 초이선사를 만난 것이다. 초이선사는 허련에게 시학과 불경 그리고 그림을 가르쳐줬는데, 그는 궁벽한 유배지 출신의 허련에게 그림은 물론 세계관을 정립시켜준 최초의 스승이었다. 그의 허련은 초이선사의 소개로 고산 윤선도의 고택인 해남 노부당으로가 윤선도의 증손이자 조선시대 최고의 자화상을 남긴 화가 공제 윤두서의 그림첩을 보게 된다. 조선시대 천재화가로 불렸던 공제 윤두서. 그의 그림을 본 허련은 며칠 동안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감탄했다. 이후 허련은 공제 화첩을 빌려 몇 달간 이를 모사하는 데 힘을 쏟는다. 윤두서의 그림 격용과 허련이 그린 용을 보면 그가 윤두서에게 받은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1839년 봄, 허련은 공제의 작품을 모사한 몇 점과 스스로 그린 몇 작품을 초이선사를 통해 당대 문예를 이끌던 추사 김정희에게 보낸다. 그림을 보는 눈이 까다롭기로 이름났던 김정희지만 허련의 그림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바로 그에게 한양으로 올라오라고 권한다. 당대 최고의 서예가이자 화가였던 추사 김정희. 그는 조선시대 남중화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그를 읽는 선비, 즉 문인이 그린 그림을 뜻하는 남중화는 그린 이의 사상과 철학 등 내면 세계를 중시하는 그림이다. 김정희 아래에서 그림을 배운 허련도 남중화를 일생의 지향점으로 삼았다. 김정희는 허련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림 그리는 법을 친히 가르쳐 주었고, 허련의 그림을 자신이 교류하던 인물들에게 보여주며 칭찬했다. 그만큼 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아꼈던 것이다. 당대 19세기에 추사 김정희가 가장 인정했던 화가가 바로 소치 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록강 이동에 바로 조선이란 말이죠. 조선 땅에서 소치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소치가 제일이다고 평가를 했었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나보다 낫다라고까지 할 정도면, 추사 김정희가 그 정도로 인정을 했다면 당대 최고 인정받은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련에게 김정희는 최고의 스승이었고, 김정희에게 역시 허련은 특별한 제자였다.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됐을 때 허련은 3번이나 제주를 찾아 1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스승을 지척에서 모시며 유배 생활을 도왔다. 수많은 김정희의 제자 가운데 여러 차례 험난한 백길을 건너 제주까지 찾아와 오랜 기간 스승을 모신 이는 허련뿐이었다. 김정희의 인정은 지역 출신의 허련이 보수적인 중앙화단에서 인정받는 밑거름이 됐다. 당시 허련은 당대 화가로서의 최고의 영예인 임금 앞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 바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한다. 당시 평민으로서 그 임금님 앞에서 평복으로 임금님을 대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임금님께서 그 묵과 시험을 합격을 시킵니다. 2번에 걸친 묵과 시험에 급제를 한 후에 관복을 착용을 하고 임금님 머전에서 헌종이 쓰시던 붓과 벼루를 빌어서 3차례나 그림을 그려 바칠 만큼 헌종 임금으로부터도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한 화가는 아마 조선을 통틀어서 아마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세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노년기고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조할 수 있게 되고 더 그동안에 충분히 어느 화가 못지않게 일종의 그 상류 사회와 또 말하자면 지식인 사회와 이제 교분을 나누거나 또 정신적인 양식을 취할 만큼 취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안고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이제 자연이 보이고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어쩌면은 그 작품에서도 이전 작품에 비하면은 훨씬 더 뭐라고 그래 정겨움이랄까 넉넉함이랄지 먹맛의 어떤 여유 같은 거 그래서 좀 더 필치 같은 것들도 부드러워지고 온림산방에 정착한 지 10년째에 그린 선면선수도는 소치 허련의 대표작이다. 그는 이 그림에서 온림산방에서 지내는 소박한 선비의 이상을 실제 자신의 빗대어 그렸다. 이 작품에는 남종화 화법을 바탕으로 실세의 경치를 그린 그만의 화풍이 잘 드러난다. 선면산수도에는 그 이전에 이제 그림 공부를 할 때 추사 김정희로부터 배웠었던 석도라든가 중국의 여러 문인들의 그 화풍을 방한 많은 산수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화법을 정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오롯이 드러난 것이 선면산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흔히 소치 허련의 화풍을 독필, 그래서 끝이 그 뭉그러진 것 같은 그런 뭉툭한 붓으로 거칠게 그리는 그러한 독필법과 그다음에 그 담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는데 바로 그 선면산수도에는 그러한 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후 온림산방의 화맥은 허련의 넷째 아들 미산 허영에게 이어진다. 허영은 아버지 허련의 농익은 문인 화풍을 이어받아 능숙한 필치로 산수와 노송 등을 그렸고 특히 묵무란과 묵매는 아버지 허련을 능가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평가받는다. 소치 허련이 1809년생이라면 미산 허영은 1862년생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아버지가 거의 자기 화풍을 다 이룬 만년에 태어났고 그래서 아버지가 초기에 그 추사 김정희로부터 남종 문인 화풍을 이렇게 나름대로 차근차근 배워나갔던 것과는 달리 미산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만년에 이룩한 화풍을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일거에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치 허련의 그 만년작과 굉장히 비슷한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르익은 남종 문인 화풍을 그냥 거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미산 허영의 공이라고 하면은 아들인 남농 허건, 그다음에 방손이었었던 의제 허백년에게 소치로부터 배웠던 남종화의 이론과 그런 기법들을 전수함으로써 남도 화단에 그런 남종 문인화의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그 바탕 역할을 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영의 아들 남농 허건은 온림산방 화맥의 3대가 된다. 가난 때문에 아들의 그림 그리기를 반대했던 허영은 허건이 보통학교 5학년 때 전국 학생 미술실기 대회에서 상을 타자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림 그리기를 허락한다. 허건의 초기 작품들은 아버지 허영으로부터 사군자와 산수화풍을 배운 영향으로 전통적 회화 경향을 보인다. 그런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인물이 바로 동생 이민헐입니다. 26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는 남농 허건의 3살 아래 동생이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 일본 화풍을 익힌 그는 남종화의 전통의 변화를 가미한 그림을 그렸다. 새로운 화법을 선보인 동생의 그림은 형 허건을 자극했다. 두 형제가 제각기 산 능선의 풍경을 그린 그림은 색감이나 분위기 묘사에서 상당히 닮아 있다. 해방 후 허건의 그림은 다시 변화한다.
그런 실제 경치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신남화라는 특유의 화법과 분위기를 모색했다. 전통적 산수의 이상적 풍경이 아닌 주변 산천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일제시대 때서부터 그렸던 그 그림들이 되게 좀 현실 소재를 취하는 것들이 좀 많죠. 예, 유달산 주변이랄지 또 뭐 비온 뒤에 어떤 그 산골짜기 풍경이랄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먹이나 약간의 담채를 곁들이거나 이러기도 하지만은 남농 작품은 되게 옛 것이나 또는 옛날 그 화법이 됐든 소재가 됐든 그런 것들만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이 시대의 어떤 미감이랄지 또 현실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열려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남농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지만은 항상 예법을 그대로 따르는 거를, 또 자기가 스승이지만은 스승인 자기의 화법을 그대로 따르는 거를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거죠. 각자 그리는 사람의 개성이랄지 소재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농이 말하는 일종의 신남화, 이거는 옛것 그대로 일종의 교본 삼듯이 그려내는 이런 것보다는 시대 감각을 말하는 거겠죠. 요즘 말로 한다면 예술가적인 어떤 창의성이라고 그럴지 자기 어떤 그 독창성, 개성 있는 화풍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추구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남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대부분 근대화가 되고 서양화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본식 그런 그 남화풍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식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 의제협연년의 경우에는 그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을 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울에서의 그런 출세욕을 버리고 광주에서 연진회를 창립해서 바로 남종화를 진흥시키는 일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광주의 의제 허백년, 목포의 남농 허거는 호남 남종화의 화맥을 잇는 양대 산맥이었다. 그들은 나날이 변해가던 시대에 호남 서화의 예술 정신을 각자의 방식으로 굳게 지키며 세상을 읽어가고자 했다. 지금도 온림산방의 화맥은 이어지고 있다. 임전 허문, 남농 허건의 동생, 허림의 아들인 그는 안개화가라 불리며 온무산수를 선보인다. 남농 허건의 손자 허진은 전통 수묵 그림의 형식을 훨씬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끌고 간다. 제가 이제 어릴 때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정통을 한 거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는 정통을 버달라고 노력했다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찌 보면은 양날의 칼이죠. 어찌 보면은 둘타지한 이제 광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감을 가려면 어떻게 돼? 양쪽이 다 밸런스 맞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왼쪽은 정통으로 잡고 오른쪽은 저 흔들어 잡아가지고 둘 다를 잡든 그런 어떤 이제 균형이 잡혀주는 그런 거를 좀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림은 달라졌지만 그림 속에 담긴 예술 정신은 오롯이 살아남아 지금까지 이어졌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은 그 예술이나 문화나 이렇게 어떤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역사성이랄지 그 역사라는 건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그 지역이랄지 또는 어떤 그 문화권에서의 역사이기도 한데 가령 이런 것들이 대물림이 되면서 설령 이제 화법은 달라져도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어떤 일종의 감액이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제 우리 남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예향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예향이라는 게 뭐 옛날 예술했던 그 근원이랄지 고향 이 개념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 예술했던 풍토가 살아 연결된다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감액들이 이어지는 집안이 많다면 훨씬 우리 이제 문화적인 자원 자체가 풍부해지겠죠. 변방의 섬에 살던 아이가 붓을 들었다. 그는 뛰어난 재기로 조선 팔도의 이름을 날렸고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싹을 틔웠다. 그의 그림은 또 다른 그림들을 낳았다. 붓질의 형태는 달라졌어도 그림 속에는 남도의 땅과 그 위에 펼쳐진 풍경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 붓질이 계속된다. 그림이 그려진다. 그렇게 남도의 화맥이 이어진다.